미국이 수조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 허공에 미사일만 낭비하며 쩔쩔맬 때, 영국과 프랑스의 최신 호위함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오직 단 한 척의 배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후방 구석자리에 짐덩어리처럼 처박혀 있던 그 낡은 한국 구축함이었습니다. 그 배는 단 3분 만에 우리 고속정 3척을 박살냈고 반나절 만에 세계 최강 미해군 전체를 자신의 전술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작전국장 타리크 알파르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연합함대를 단 한 척의 낡은 배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뼈저린 패자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65년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혁명 이전 팔라비 왕조 시절부터 해군에 몸담았던 직업 군인이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페르시아만의 짠내나는 바닷바람을 맡으며 자랐습니다. 18살에 혁명수비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5년을 오직 이 바다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작전 경력만 22년, 페르시아만 해상봉쇄작전을 직접 설계하고 지휘한 횟수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페르시아만이 낳은 가장 냉혹한 전략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숫자를 믿고 검증된 전력만을 믿는 것. 그것이 35년간 저를 살아남게 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칙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의식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2010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해상 전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대형 함정을 무력화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 바로 고속정 벌떼 전술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무장 고속정이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이 전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 없이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정보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라니, 나무 보트를 타고 다니는 좀도둑들이나 잡는 삼류 해군 이야기가 우리 혁명수비대의 전략기획실에 왜 올라오는 것인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무관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제가 한국 해군에 대해 품고 있던 인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시아의 중견 해군,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인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가 진짜 경계하는 상대는 미해군이었습니다. 10만 톤급 항공모함 전단, 수조원짜리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압도적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초강대국의 해군. 그들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적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조력자 정도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26년 3월 이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35년군 생활 최대의 굴욕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경외감이 온몸을 감싸오릅니다. 그 낡고 작은 배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간과 헌신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의 진짜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초순, 테헤란의 봄은 아직 이르렀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하 최고사령부 벙커로 향하는 길목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작전지도 앞에 서서 호르무즈 해협의 좌표를 눈으로 훑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고작 33km에 불과한 이 비좁은 바닷길.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의 급소. 이 바다의 숨통을 틀어주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핵심이었고, 그것은 35년간 제군 생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드디어 그 존재 이유를 실현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해군을 상대로 우리의 고속정 벌떼 전술이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미국의 10만 톤급 항공모함 전단과 수조 원짜리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우리 100척의 무장 고속정 앞에서 허둥지둥 미사일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호위하던 상선들을 연이어 피격시켰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고 펜타곤조차 당황하여 상선들의 해협 통과를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그 승리의 도취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고 지도자는 완전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총지휘를 바로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숨이 막힐 듯한 자부심과 함께 벙커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고사령부 회의실에 모인 장군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흥분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천천히 참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0년 이상 페르시아만에서 싸워온 전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해온 고속정 벌떼 전술은 세계 어느 해군도 완벽한 대응책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만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시속 70km로 파도를 가르며 지그재그 기동을 하는 소형 고속정 수십 척이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이 전술 앞에서 미국의 첨단 레이더 연동 요격 미사일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보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을 때 대형 스크린에는 연합함대를 구성하는 각국 함정의 재원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배수량 9,800톤, 길이 155m, 최고 수준의 위상 배열 레이더와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현존 최강의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45형 구축함 2척과 프랑스 해군 호위함 1척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전력 계산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속정 100척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달려들면 저들의 레이더망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된다. 덩치만 큰 철통들일 뿐이다. 그리고 브리핑의 마지막 순서, 스크린 구석에 작은 사진과 함께 한국 함정의 재원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배수량 4,500톤, 길이 135m, 건조연도 2006년. 그 숫자들을 본 순간 회의실은 순식간에 장군들의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에 반해도 못 미치는 크기, 게다가 건조된 지 이미 20년이나 지난 낡은 배. 우리가 고속 벌떼 전술을 한창 개발하던 그 옛날에 만들어진 구형 함정을, 그것도 달랑 단 한 척을 이 지옥 같은 전장에 보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한 젊은 지휘관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 배가 정말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무장이라고는 76mm 함포 한문과 구형 미사일 정도가 전부인데 저렇게 낡은 배로 우리 정의 고속정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휘봉으로 스크린 속 문무대왕함을 탁탁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작은 동맹국일 뿐이다. 미국 형님이 도와달라고 하니 체면 7회로 가장 낡은 배 하나 대충 던져주고 형식적으로 참가만 한 것이다. 아시아에 그저 그런 중간급 해군이 이 험악한 페르시아만 바다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정보장이 덧붙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저 청해부대라는 녀석들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들이나 잡던 부대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통쾌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고작 나무 보트 타고 다니는 소말리아 좀도둑들이나 상대하던 놈들이 우리 일란 정규군을 상대하겠다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단호하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우리의 공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1순위는 미국의 이지스함 3척, 2순위는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다. 우리의 귀중한 고속정과 미사일들을 저 낡은 한국 배 따위에 단 한 발도 낭비하지 마라. 한국 함정은 공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부사령관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저들도 76mm 함포를 가지고 있는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당 1000발을 쏘면 뭘 합니까? 우리 고속정들은 파도를 타며 시속 70km로 지그재그 기동을 합니다. 정지된 표적도 맞추기 힘든 20년 된 구식 함포로 날아다니는 우리를 맞춘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사방에서 수십 척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미군의 수백억 원짜리 레이더 연동 요격 미사일도 우리를 못 맞춰 허공에 꽂아박는 마당에 저 낡은 대포알이 무서울 것 같습니까? 만약 미국과 영국 함정들을 박살내고도 남는 병력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한국 배는 가볍게 견제만 해줘라. 포탄 몇 발 쏴주면 겁에 질려 제 발로 후방 구석으로 도망칠 오합지졸들이다.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완벽한 작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작전지도 그 어디에도 한국 함정의 위치는 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령관 숙소의 창밖으로 고요한 페르시아만의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승리의 단꿈에 젖어 축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항모전단도 무릎 꿇린 마당에 아시아에서 굴러온 4,500톤급 낡은 고철 덩어리 따위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이면 150척의 상선은 바다의 무덤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혁명수비대의 이름은 전 세계의 공포로 각인될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멀어 축배를 들이켜던 그 순간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고 조롱하며 타겟조차 지워버렸던 저 작고 낡은 한국의 배 한 척이 우리 혁명수비대 100척의 고속정 함대를 단숨에 핏빛 지옥으로 몰아넣을 무자비한 바다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인 2026년 3월 6일 새벽빛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이미 테헤란 지하 벙커의 작전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이 보내오는 실시간 전황이 낱낱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에서 150척에 달하는 거대한 상선단이 줄을 이어 출항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오전 6시 정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거대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선단의 선두와 좌우 측면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세 척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함정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이 한데 모인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맨 뒤쪽, 가장 후방의 구석자리에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라도 되는 양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20년 된 4,500톤급 낡은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조차 한국 함정의 낡은 스펙을 불신하여 교전이 벌어질 확률이 가장 적은 후방에 박아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배는 오늘 구경꾼으로 전투를 마칠 것이다. 아니, 구경조차 제대로 못할 것이다. 오전 9시 15분 상선단이 마침내 해협의 가장 비좁은 목구멍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작전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전군, 사냥을 시작하라. 제 입에서 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1차 공격조 24척의 정예 고속정이 세 방향에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맹렬하게 출격했습니다. 북쪽의 미국 이지스함을 향해 10척, 남쪽의 영국과 프랑스 함정을 향해 9척, 그리고 상선단 중앙을 교란하기 위해 5척이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돌진했습니다. 그 5척이 향하는 궤적 끝에는 후방에 방치되어 있던 한국 함정이 있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한국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 속 우리 고속정들은 바다 표면에 바짝 엎드린 채 시속 70km의 무서운 속도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뼈를 깎으며 훈련해온 우리 혁명수비대만의 필살기였습니다. 즉각 미 해군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스함들의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가 붉게 번쩍이더니 수직 발사대에서 함대공 미사일들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쾅! 쾅!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요격 미사일들이 바다로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친 바다 위에는 허망한 거대한 물기둥만 솟구쳤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고속정들은 미사일의 궤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빠져나가며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뭉치가 허공에 뿌려지며 헛발질하는 꼴을 보며 저는 작전실에서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저것이 덩치만 큰 미국 놈들의 한계다. 이지스 레이더가 다 무슨 소용이냐. 계속 밀어붙여라.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 한 구석에서 통신 참모에 다급하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령관님, 한국구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고속정들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미국 놈들이 쏜 미사일에 맞았나? 아닙니다. 뒤에 처박혀 있던 한국 함정입니다.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더니 한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지휘봉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스크린을 한국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겁먹고 꽁무니를 뺄 줄 알았던 그 20년 된 낡은 4,500톤급 한국 배가 오히려 맹렬한 기세로 상선단 측면으로 치고 나오며 함수에 달린 76mm 한 포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쾅! 첫 번째 포탄이 우리 고속정 바로 옆을 때리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고속정 조종수가 기겁하며 급격히 방향을 트는 그 찰나, 쾅! 두 번째 포탄이 자로 잰 듯 정확히 고속정의 선체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배가 쏜 게 맞나? 레이더가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76mm 속사포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속 70km로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날뛰는 고속정을, 그것도 구형 한 포로 맞춘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학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배의 한 포는 마치 컴퓨터 마우스로 표적을 클릭하듯 일정한 리듬으로 쉴 새 없이 불을 뿜었고,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고속정들은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찢겨나갔습니다. 단 3분이었습니다. 상선단으로 접근하던 우리 고속정 5척 중 3척이 고깃덩어리처럼 분쇄되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명중률 90%. 미군 이지스함이 수십 발의 첨단 미사일을 쏘고도 한두 척 맞출까 말까 하는 움직이는 표적을 한국의 낡은 배는 100-800중으로 도륙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후퇴해. 그쪽에서 떨어져라. 어서. 제가 미친 듯이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지만 한국 함정은 바다의 악마처럼 우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한국 함정에서 이륙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가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헬기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우리 고속정들의 회피 궤적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 정확한 좌표 데이터를 함정에 쉴 새 없이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적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면 함정은 고속정이 3초 뒤에 도망갈 위치를 미리 계산해 그곳에 정확히 포탄을 꽂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지옥 같은 한포 사격을 뚫고 남은 고속정 2척이 한국 함정 500m 이내로 초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좋아. 이 거리면 한포 각도가 안 나와서 절대 못 쏜다. 로켓포를 날려버려. 그러나 그 짧은 희망조차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함정의 갑판 위에서 번쩍이는 작은 섬광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최정예 유탈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위, 움직이는 배 갑판 위에서 그들은 12.7mm 대물 저격총과 중기관총을 들고 접근하는 우리 고속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초근접했던 우리 고속정의 심장부인 엔진 블록이 정확하게 꿰뚫렸습니다.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 폭발시킬 경우 아군에게 파편이 튈 것을 계산하여 오직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정의 작은 엔진만을 칼같이 저격해 배를 바다 위에 깡통처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헬기를 통한 상공 조기 탐지와 데이터 전송, 76mm 한 포의 중거리 100-800중 요격, 그리고 특수부대 저격수의 초근접 정밀 타격. 이것은 장비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척의 낡은 배와 그 안에 탄 승조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숨막히도록 완벽한 3차원 입체 방어망이었습니다. 제1차 교전 종료. 작전실에는 죽음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이지스함 3척을 상대로 우리는 3척을 잃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2척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목표에서조차 빼놓고 고철 덩어리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한국 구축함 단 한 척에게 우리는 무려 5척의 정예 고속정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한국 구역으로 투입된 5척 전멸. 생존자 없음. 저는 작전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책상 아래로 감췄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낡은 배 한 척이 어쩌다 만들어낸 요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매뉴얼대로 마치 이런 상황을 수천 번은 겪어본 기계들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전장의 괴물들이었습니다. 정보국장. 제 목소리는 이미 참담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장 저 한국 청해부대라는 놈들의 진짜 정체를 캐와라. 도대체 저 낡은 배 안에서 지난 세월 동안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해왔던 건지 단 한 장의 작전 기록도 빼놓지 말고 싹 다 가져와. 미국이라는 호랑이를 때려잡았다고 오만방자하게 자만하던 우리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바다의 사신의 잠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제1차 교전의 참패 이후 테헤란 지하 벙커의 작전실에는 무덤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보장의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6시간은 제 35년 군 생활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작전실을 서성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벌떼 전술이 통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도 맞추지 못하는 우리 고속정들이 20년 된 낡은 구형 한 포에 100-800중으로 도륙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성이 아닌 자존심이 현실을 부정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작전실 문이 열리고 제빗 얼굴을 한 정보장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곧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절망과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 2009년 3월 창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2026년 현재까지 17년간 연속 작전 수행 중. 17년이라고요. 저는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고속 벌떼 전술을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의 작은 배는 우리가 훈련장에서 교범이나 뒤적일 때 이미 바다 한가운데서 실전을 치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17년간 청해부대 호송 선박수 총 4만 3천여 척, 해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 선박수 0척, 피해율 0%.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4만 3천 척을 호위했는데 피해가 단 한 척도 없다고. 당장 다시 확인해. 제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치자 정보장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 네이벌 워칼리지의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기록을 3번이나 교차 검증했습니다. 틀림없는 완벽한 팩트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청해부대가 상대해온 소말리아 해적들의 주력 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섬뜩한 한기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전술 특징. 5에서 10척의 소형 고속정을 동시 운용, 로켓포와 중기관총으로 무장, 다방면에서 사각지대를 노려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동시다발적으로 파고드는 전형적인 벌떼 공격 수법. 이것은 우리 혁명수비대가 미국 항공모함을 잡겠다고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갈고 닦아온 우리의 핵심 전술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규모만 10척에서 100척으로 늘어났을 뿐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며 사방에서 달려드는 그 본질적인 움직임은 소말리아 해적들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계 최강의 비대칭 전력을 가진 바다의 지배자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낡은 한국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그저 지난 17년간 아덴만에서 지겹도록 썰어버렸던 조금 덩치가 큰 소말리아 해적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17년간 피땀 흘려 완성한 3단계 입체 방어 매뉴얼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상공의 헬기를 통한 조기 탐지와 데이터 링크 경고. 2단계, 76mm 속사 함포를 이용한 중거리 표적 괴멸. 3단계, 유탈 특수부대의 대물 저격총을 통한 근접 정밀 타격. 불과 몇 시간 전 우리 정예 고속정 5척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렸던 바로 그 소름 끼치는 전술이었습니다. 저들은 천재적인 감각이나 운으로 우리를 막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7년간 무려 40번이나 부대를 교대해가며 선배가 후배에게 목숨을 걸고 물려준 피빛 실전 데이터, 4만 3천 번의 실전을 거치며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계적인 매뉴얼이 우리를 도륙낸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작전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지휘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군인으로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사령관으로서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르시아만의 사령관으로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받들어 남아있는 가용 전력을 모두 쥐어짜 2차 총공세를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정 18척, 레이더를 피하는 저공 비행 자폭 드론 12대, 그리고 일반 어선으로 위장한 폭발물 탑재 자폭 보트 3척을 동시에 투입하는 바다와 하늘을 뒤덮는 3차원 입체 공격이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이번엔 반드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링스 헬기가 다시 상공으로 솟아올라 눈을 부릅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76mm 함포는 어김없이 불을 뿜었고 단 5분 만에 접근하던 고속정 6척을 박살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자폭 드론 12대가 한국 함정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남발하다 탄창이 비어버렸던 미국 함정들과 달리 한국은 지극히 냉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대신 드론과 같은 소형 표적을 잡는데 특화된 작고 저렴한 람 근접방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펑, 펑, 펑. 순식간에 7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링스 헬기의 기관총이 2대를 더 격추하자 남은 3대는 혼비백산하여 기술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어선으로 위장에 몰래 접근하던 자폭 보트 3척 역시 흔들리는 파도를 이겨낸 한국 특수부대 저격수들이 정확히 엔진만 박살내면서 바다 위에 깡통으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힘껏 쥐어짰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저들에게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작전실 스크린을 지켜보던 저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미국과 영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저들이 갑자기 전술을 바꿨습니다. 저는 충혈된 눈으로 위성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덩치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만 허공에 쏘아대며 쩔쩔매던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항공모함 전단과 이지스함들이 돌연 일제히 미사일 발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함재 헬기들을 상공으로 띄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상공 조기경보망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대공 미사일 대신 함수에 장착된 5인치 127mm 함포를 움직이며 우리 고속정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신 호위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각기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함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한국 청해부대의 링스 헬기가 뿌려주는 좌표 데이터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함포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세계 최강 미국의 10만 톤급 항모전단과 이지스 구축함들이 안락한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다버린 채 아시아에서 온건조된 지 20년이나 지난 4,500톤급 낡은 한국 구축함의 지휘에 철저히 순응하며 그들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베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뒤편,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던 한국의 낡은 배 한 척이 불과 반나절 만에 세계 최강 미해군과 서방 연합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전술의 뇌이자 전장의 스승으로 완벽하게 군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났다. 저는 지휘봉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전실의 참모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배 단 한 척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낡은 배 한 척에게 전술을 구걸하고 한국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해버린 진화한 연합함대 전체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5시 테헤란 지하 벙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암호화된 긴급 통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란 최고 지도자의 분노에 찬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 페르시아만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바다다. 혁명수비대의 명예를 걸고 남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서라도 연합함대의 방어망을 돌파해라.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생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로 허세를 부리며 헛발질이나 해대는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7년간 아덴만에서 우리와 똑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해적들을 상대로 매일같이 피 튀기는 실전을 치러온 4만 3천 번의 전투 데이터가 뼛속 깊이 각인된 진짜 바다의 사신,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계 최강 미해군마저 안락한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한국의 지휘 아래 그들의 전술을 완벽하게 복제하여 괴물처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돌아와 남아있는 가용 전력을 모두 긁어모으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3차 총공세를 시작한다. 고속정 30척, 자폭드론 20대, 전원 출격. 이것은 우리가 페르시아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80%에 달하는 말 그대로 혁명수비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받쳐줄 예비 병력조차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저는 작전 명령서에 서명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떨림이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붉은 석양으로 물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 위로 30척의 정예 고속정이 맹렬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6개 방향에서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20대의 자폭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기계음을 내며 벌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입체 벌떼 전술의 가장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최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전장을 뒤집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나 한국의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상공의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다시 한번 매의 눈으로 우리 고속정들의 궤적을 훑어내렸고 76mm 한 포가 죽음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단독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쏘아올린 신호탄을 기점으로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과 영국, 프랑스의 호위함들이 일제히 한국의 전술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는 미군과 서방 연합군의 헬기들이 벌떼처럼 떠올라 한국의 링스 헬기와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를 교환하며 촘촘한 감시 그물망을 쳤고 미군 이지스함의 5인치 함포들은 한국의 76mm 함포와 완벽한 박자를 맞추며 우리 고속정들을 족족 분쇄해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미 해군 놈들의 함포 명중률이 아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군대가 되었습니다. 통신 참모가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적의 회피 궤도 데이터와 조준 노하우를 고스란히 건네받은 미군은 더 이상 비싼 요격 미사일을 허공에 낭비하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낡은 배 한 척이 전 세계 연합함대의 두뇌가 되어 거대한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전 역시 참혹한 학살극이었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람 근접방어 미사일과 미국의 시스페로우, 영국의 시울프 미사일이 한국의 방공 통제 지휘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날아올랐고 우리 드론 20대 중 15대가 단 1분 만에 공중에서 불덩이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포화를 뚫고 요행이 500m 근거리까지 접근한 고속정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유탈 요원들의 정밀 저격 전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악했던 미국과 영국 함정의 해병 저격수들마저 체면을 버리고 갑판 위로 올라와 한국군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고속정의 엔진 블록만을 집요하게 노려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 고속정들은 바다 위에서 엔진이 터지며 무력하게 멈춰섰습니다. 단 20분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20분간의 치열한 교전이 끝난 후 바다 위에는 참혹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투입된 고속정 30척 중 19척이 항해 불능 상태의 고철로 변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드론 1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뼈아프게 만든 사실은 연합함대가 호위하던 150척의 거대한 상선단 중 단 한 척도 심지어 선체의 작은 흠집 하나조차 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서 이 죽음의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해율 0%. 17년간 한국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써내려온 그 소름 끼치는 무결점의 신화가 이 지옥 같은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작전실에는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지휘관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35년간 이 바다를 지배해왔다는 안락한 자부심, 100척의 무장 고속정으로 세계 최강 미군을 꺾었다는 오만 방자함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완패였습니다. 투입 전력의 70%를 잃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세계 최강 미해군의 수조원짜리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조된 지 20년이나 된 배수량 4,500톤의 연합함대 가장 후방 구석 자리에 처박혀 있던 한국의 낡은 배 단 한 척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패전의 무거운 마음으로 테헤란 최고 지도자 집무실과 암호화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 최고 지도자의 엄숙한 표정을 보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50척의 상선이 모두 무사히 통과했고 우리 혁명수비대는 투입 전력의 70%를 상실하며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화면 너머 최고 지도자의 눈빛이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함대 때문인가? 그들의 최신 항공모함과 수조원짜리 이지스함이 결국 우리를 뚫었단 말인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젓고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작전 초기 우리가 공격 가치조차 없다며 비웃었던 건조된 지 20년 된 4,500톤급 낡은 구축함 단 한 척. 17년간 소말리아에서 쌓아온 압도적인 실전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그 한국배를 복제하여 그들의 전술을 완벽하게 베꼈습니다. 우리는 무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자비한 경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뼈아픈 침묵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노와 깨달음이 오갔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라. 우리가 왜 철저하게 패배했는지, 그리고 저들에게서 무엇을 뼈저리게 배워야 하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해서 올려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작전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헤란의 밤하늘은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무대왕함이 고요히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감정이 가슴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낡은 배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낡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바다에서, 오직 실전에서, 오직 묵묵한 헌신으로 버텨온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한국 청해부대 전술 분석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1급 비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연거푸 마시며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고백서이자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강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린 것은 미국의 수조원짜리 최신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17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압도적인 시간과 경험이었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안전하게 교범을 읽으며 연습했지만 한국은 지난 세월 동안 매일매일 목숨을 건 실전에서 전술을 완성했다. 크기가 아니라 실력이 승부를 결정지었고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 무자비한 실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 끔찍한 패배에서 얻은 3가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수적 우위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화려한 최신 무기보다 피땀으로 검증된 실전 전술이 훨씬 더 강력하다. 셋째,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올린 실전 경험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는 즉각 채택되어 이란 혁명수비대 전체의 필수 교육 자료로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패배가 우리 자신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는 언제나 대한민국 청해부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혁명수비대 해군 지휘관들을 모두 소집하여 뼈아픈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17년이나 앞서 실전을 치러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장에서 이론을 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바다 위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상황을 수천 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의 크기와 무기의 성능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피와 땀으로 검증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그 피땀 어린 시간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전 세계 언론은 이 경악스러운 해전의 결과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 등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세계 최강 미군조차 쩔쩔맨 지옥의 바다를 한국 해군의 17년 경험이 지배했다. 미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아시아의 해군을 스승으로 모셨다며 연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각국 해군이 앞다투어 한국의 청해부대에게 대고속 방어 전술을 가르쳐 달라며 공식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화려한 스펙과 천문학적 예산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실전의 시간과 경험이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적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령관실 창밖으로 지는 페르시아만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낡은 수첩을 꺼내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을 낡고 초라하다며 철저히 무시했고 그 오만함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크기가 아니라 경험이, 무기가 아니라 노하우가,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다져온 검증된 실력이 진짜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비록 적이지만 나는 평생 그들을 잊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전사로서 그들을 영원히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실력을 벼려온 진짜 바다의 지배자들이었으므로 이제 저는 그날의 패배를 되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한국 청해부대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최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부터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작고 낡은 배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묵묵히 흘려온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의 피땀 그 자체였습니다. 교대를 거듭할 때마다 선배가 후배에게 그리고 그 후배가 또 다른 후배에게 목숨을 걸고 전수한 실전의 지혜, 40번의 교대를 거치며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경험의 사슬. 그것이 세계 최강 연합함대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거친 바다를 제패했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가장 덩치가 큰 배가 아니라 가장 오랜 시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해한 자다. 1500년 전의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 청해부대를 통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 앞에 적이지만 진심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오만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콧대를 납작하게 짓밟고 세계 최강 미해군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진짜 무기 역시 결코 4,500톤이라는 배의 크기나 화려한 최신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부터 무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작고 낡은 배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묵묵히 흘려온 우리 해군 장병들의 피땀 어린 시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비단 바다 위에서의 전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모진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가족과 나라를 위해 뼈를 깎는 헌신으로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이룩해내신 우리 어르신들. 그 구부러진 등과 주름진 손에 깃든 위대한 연륜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도 숭고하고 강인한 이 나라의 진짜 힘일 것입니다. 세계가 경악하고 미군이 흉내낸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17년 무사고 신화. 그 위대한 뚝심과 묵묵히 한 시대를 이겨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땀방울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가슴 벅찬 사연을 마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그리고 한평생 묵묵히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를 위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온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함께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